그동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임진왜란 두 번의 난을 겪었잖아.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정치가 나라가 혼란하니까 정치까지도 혼란해져. 그래서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 계속 다퉈. 요렇게 보면은 되고, 영조 정조 때부터는 이 서인 세력들이 또 거기에서 또 나눠져가지고 또 다투게 돼. 근데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임금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영조의 개혁 정치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었죠? 맞아요. 탕평정책, 탕평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었죠? 그렇지. 백성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바꿔 놓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탕평정치, 민생안정 이렇게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조께서는요, 선생님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정조는 무엇이었을까? 마찬가지로 맞아요. 탕평정치 있는데 정확하게는 준탕평론이라고 해요. 영조처럼 이제 노론이고 소론이고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는 아니었어. 왜? 우리 정조께서는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했었던 시파랑 벽파 중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하고 동의했었던 세력들이 누구였어? 벽파였었죠. 벽파 세력들. 시파는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세력들이야. 노론 세력들 중에서도 시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는 김조순 같은 인물들. 왜 정조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조순한테 자네의 이름 반대로, 조선을 반대로 하면 뭐야? 순조. 자네의 이름 반대로 우리 아들을 제발 조선을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진 임금으로 옆에서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조한테는 이제 벽파 세력을 제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시파라든지 그리고 정계에서 배제되었었던 남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론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두루 등용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평 정치는 준탕평론이라고 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특히나 노론의 벽파 세력들, 이 정조를 예쁘게 봤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암살에 시달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조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어? 맞아, 왕권 강화 하려고 했었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였었어요? 그렇지. 상공업 발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구분 지어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영조 때 탕평정치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탕평비. 맞아요. 성균관 바로 앞에 탕평비를 건립했어. 왜냐면 사람들은 믿지 않지. 영조가 누구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노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소론이나 다른 이제 정계에서 배제된 남인 세력들이 당파에 가리지 않고 두루 관리들을 등용한다고 웃기고 있네. 말은 그렇게 하는 거겠지 하니까 영조께서 아니 내가 약속할게. 내가 장담할게. 라고 하면서 탕평비를 건립하게 돼. 성균관 입구 앞에. 자, 그리고 이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였을까 얘들아? 서원이었었지. 붕당의 근거지였었던 서원을 철폐해요. 서원 철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관직 중에서도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관직 자리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벼슬직이 있었는데 무슨 벼슬직이었을까? 이조전랑입니다. 바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게 됐었던 벼슬직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기능을 어떻게 할까?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조전랑 권한을 약화시킨다. 요것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민생안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해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께서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뭐 했어요? 흑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남기셨지만, 세금을 감면해준 게 가장 큰 인기의 원인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세금을 줄여주면 인기가 더 높아진다는 거야. 우리 영조께서는 세금을 높였을까 낮췄을까?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
균역법이었었다는 것이죠. 균역법을 실시해가지고 균역법은 뭐에 대한, 무슨 역에 대한, 어떠한 역에 대한 세금이에요? 군역, 맞아요. 군역. 군역이라는 것은 1년에 여원아 군포를 원래 몇 필 내야 됐을까? 맞아요. 원래는 2필이에요. 이거를 우리 영족께서는 몇 필로 줄여주세요? 1필로 줄여주시는 게 바로 균역법이었다라는 것이죠. 2필을 1필로 줄여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면은 너무 좋긴 좋지만서도 그러면 나라의 돈이 모자라질 수가 있잖아. 그치? 세금을 반이나 줄였으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세금을 충당했을까요? 다른 곳, 어떤 곳으로 세금을 걷었을까? 소금세?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는 법제적으로 양천제라는 이야기 했었죠.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졌었다 그랬잖아. 천민들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그럼 천민을 양인으로 올려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 그럼 무슨 법? 노비종무법. 농민? 자, 노비종무법이 되겠습니다. 노비는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인이면, 원래는 둘 중에 한 명,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은 그 아들, 딸도 뭐예요? 천민이었는데, 만약에 엄마가 양인이면은 엄마를 따라가지고 양인이 된다라고 했었던 게 노비종무법이었었죠. 자, 그래서 노비종무법을 통해가지고 이 균역법으로 인해가지고 부족했었던 나라의 재정, 이 세금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고, 여기 적진 못했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청계천, 준천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조로 넘어가 볼까요? 정조는 영조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영조의 아들 누구? 영조의 아들 누구?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었던 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왕으로. 자, 정조께서 펼쳤었던 탕평 정치는요, 주로 소론과, 그리고 남인, 그리고 정계에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었던 설 등을 두루 등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등용됐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는 최재공, 그리고 정조의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바로 정약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정조하면은 왕권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순서대로 기억하면 돼. 정조께서는 일단 자신만의 정치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의정부도 육조도 다 누가 장악하고 있었겠어? 서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조만의 정치 기구를 만들어. 원래는 근데 만들 때부터 이거 정치 기구다? 라고 만들면 서인들이 반대했겠지. 그래서 여기를 다른 기구로 만드는데 여기는 어떤 기관이었을까요? 맞아요. 왕실도서관. 왕실도서관으로 만들었었던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을 설치를 해가지고 원래는 역사서를 편찬하고 선대의 기록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이다가 여기가 점점 최고의 권력기구화가 되었었다. 강력한 권력기구화가 되었었다. 알겠지? 정조의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한 기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규장각과 또 두 번째는 초계 문신제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젊은 관료들을 이제 37살 이하의 당화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정부에 초선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된다? 규장각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위탁 교육을 하죠.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초계문신제로 이렇게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정약용께서는 초계문신제에 또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흔이 되면은 졸업할 수 있었던 초계문신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왕실 호위부대가 되는 장용령을 설치한다. 장용령 하니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 다시 앞으로 갈게요. 포인트가 무엇이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조선 후기의 군대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조선 후기의 군대는요, 조선 전기처럼 5위라고 하는 무조건
무조건 양인, 성인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체제가 아닌 조선 후기에는 직업군인 체제가 자리 잡는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오군형이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임진왜란 휴전 중에는 특히나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직업군인들이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그 오군형 체제도 누가 거의 주도를 하는 거야? 서인들이 주도를 하는 거야. 서인들이 거의 주도를 해버리니까 우리 정족께서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오군형의 도움을 받아봤자 왕의 호위 부대가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 무엇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붕당의 이 서인 세력들의 권력기구처럼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진짜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을 장용령을 설치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사람 이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용령이가 사람은 아니에요. 왕실 호위기구를 이제 호위부대를 설치하게 된다. 상공업에 발전했을 때 선생님이 기억해줘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실 왕권 강화에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칸이 조금 남지 않으니까 상공업 발전으로 넣어볼게요. 정족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가지고 율릉과 걸릉을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계획도시를 만듭니다. 당신 말씀해 보시죠. 바로 그 계획도시 어디였습니까? 맞습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화성을 축조했죠. 실제로 도성을 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원, 화성, 도성이었었던 화성을 축조한다. 설계는 누가? 정약용. 실제로 이 공사를 하는 건 누구? 체제공이 책임자로 있었었다. 그 둘 다 뭐였었다? 정조의 준탕평론으로 등용됐었던 남인 출신의 서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상공업이 발전하면 요거 조금 어려운데 기억해줘야 된다. 네 글자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뭐야? 신해통공. 자, 신해통공.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 조금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자, 신해통공은 이렇게 보면 돼요. 신해통공이라는 것은 길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시전상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시전상인은 누구일까? 맞아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 그래. 그럼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상인들은 뭐라 그럴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들 배웠었잖아. 뭐 경강상인, 한강에서 활동했던 경강상인. 송상은 뭐예요? 고려의 옛 수도가 어디야? 개경을 옛날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송악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개경에서 활동했었던 상인들을 우리가 송상이라고 부르고 또 만상은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야? 만주로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의주. 선조께서 피란 갔었던 의주에서 활동했던 게 만상. 그리고 마지막 내상은 누구였을까? 가장 우리 남부에. 그럼 임진왜란 때 우리 가장 먼저 뚫렸었던, 가장 먼저 함락됐었던 곳이 어디야? 그렇지, 부산진이었었지. 정발장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부산이 바로 내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런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상이었는데요. 시전상인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난전의 권한을 금할 수 있다. 난전이라는 것은 길거리 아무 데서나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막 파는 거야. 골라, 폼폼풀이 막대기 골라. 이거 5,000원에 팝니다. 이거 형광펜, 노란색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같다. 정말, 그쵸? 실제로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거는 3,000원. 자, 그리고 이 귀여운 폼폼풀이 인형은 1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얘들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 요거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전상인들한테는, 어이!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와장창 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권한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중요한 건 없애버린다는 키워드야. 없애버리게 되니까 사상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전상인들의 활동은 약간 더 저조해지고 사상들의 활동은 활발해지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뒤에 키다리 책상이 있는데 저기로 갈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상, 경강상인들이 있었고 만상이 있었고 송상이 있었고 내상이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자, 경강상인 어디에서 활동했었다? 한강. 좋습니다. 만상은 어디?
의주. 정확하게는 의주. 왜냐면 만주까지는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송상은 어디에서 활동했다? 고려의 옛 수도가 어디? 그렇지, 송악. 그렇기 때문에 개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고려인삼 같은 것들이잖아. 홍삼 같은 것들을 주로 판매를 많이 했고, 내상은요? 부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의 활동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개혁정치를 보면 우리가 고려를 잠깐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고려의 마지막 개혁정치 군주가 누구였을까요? 고려의 마지막 개혁정치 군주가 누구였을까요? 공민왕이었었죠. 그쵸? 이 공민왕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원나라에 우리가 그동안 충성하는 모습으로 충땡왕, 충렬왕, 충수왕, 충선왕 등의 이름으로 쓰였지만 공민왕은 원나라에 충성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반원정책과 친명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그동안 없었던 굉장히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 서인 세력들이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꿔 나가려고 그러는 강력한 개혁 정치의 모습. 마치 조선의 르네상스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국민왕 때 그 다음 왕이 누구였지? 힌트. 맞아요. 우왕입니다. 우왕! 제영장군 가지망! 이랬었잖아. 그치? 기억나죠? 그게 애들아 벌써 한 달 전이다. 시간 정말 빠르죠. 우왕! 제영장군 가지망! 이랬던 게 엊그제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공민왕 사후에서부터는요.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고려가 결국에는 망국으로 치달아요.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요. 이렇게 강력한 개혁 정치를 꿈꿨지만 이 이후부터는 조선은 망국으로 치닫게 돼요. 이 이유가 뭐였을까? 이 강력한 개혁 정치 군주들이 힘으로 이렇게 세력들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 힘이 결국에는 빠지게 되니까 이게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빡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정주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이 정조한테 이 순조의 장인이었었는데 정조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한테 믿을 수 있던 신하가 있었거든요. 믿을 수 있던 신하 바로 노론의 시파 세력이었었던 김조순한테 네 부탁하네. 아직 내 아들이 어리니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야.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당신에게 부탁하네. 깨꼬닥 하니까 김조순 이 김조순의 김씨 어떤 김씨였을까요? 안동 김씨였었죠. 그쵸?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순조 때 순조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더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원래 순조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고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동 시험번위에서는 거기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안동 김씨 세력들, 김조순이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로 이 조선을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순조로움의 반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시기, 조선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시기다. 이 시기를 통틀어가지고 약 60년간의 이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좋아요. 세도정치기라고 부릅니다. 세도정치기.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종 때는 헌종은 9살 나이에 즉위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리죠, 얘들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믿을 수 있냐고. 그치? 그래서 이런 어린 임금이 왕에 올랐을 때 세력을 잡는 이 집안은 어느 집안이었을까? 맞아요. 풍양조씨. 혹시? 네, 풍양조씨. 자,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세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부터 지금 조금 어렵지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야기 할 거예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 그리고 뭐 반남박 씨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딱 이야기를 할게, 얘들아. 이 사람들 왕이야? 왕실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 한마디로?
아니잖아. 왕족이면 뭐 해야 돼?